시장이나 시행정이 무능한 건지 정부가 발목을 잡는 건지 아닙니다. 그건 뭐의 무능한 문제예요? 그건 무능한 겁니다. 아, 무능하다. 네. 그러면 이 서울시정을 누가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느냐? 네. 저다. 이런 얘기죠. 지금까지 시장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싫어서 출마하신 거 아니에요? 난 이렇게 좀 바꾸겠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이 서울시장이 일종의 무슨 정치적 이념 대결처럼 돼가지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네. 서울시가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서울시를 누가 더 발전시킬 것이냐, 그거에 대한 경쟁력을 시민들에게 평가받고자 이번에 한번 출마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셀코TV 시청자분들에게 좀 관심 있는 분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저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네. 사람들에게 살만하고 행복한 곳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결국은 서울에서 행복을 생각한다는 건 주거, 부동산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각종의 뭐 투자 문제, 건강 문제, 네. 뭐 웰빙 문제 이런 네. 것들이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웰빙에는 교통도 들어가겠네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시장이 되면 네. 이게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 할 때 보니까 네. 권한보다는 국회가 그렇게 행정부가 그렇게 뒷다리를 잡더라고요. 그 되시면 할 수 있나요? 그런 거 상관없이.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장의 권한 중에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 이것은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한 것이지만 사실 이제 서울시장이 조례와 그다음에 서울시장에 가지고 있는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 네. 뭐 도시 재개발 재건축은 시장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세운상가 재건축을 지금 오세훈 시장이 시장을 12년째 하고 있나요? 네, 뭐 네. 가운데 약간 단절은 네, 있었지만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게 그러면 시장이 능력이나 추진력이 부족한 건지 네. 아니면 하려는데 중앙정부가 뒷다리를 잡는 건지 국회가 뒷다리를 잡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서울시장이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 뭐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서울시장이 해줄 수 있지만은 네. 또 그거와 다른 그 지역의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은 또 정부의 소관의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럼 문화재청에서 긁고 뒷다리 잡으면 못 하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충돌이 있는 거죠. 그런 네. 충돌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이제 계속 시간이 지연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 그다음에 용적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 개발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의 갈등이 또 아직도 여전히 심한 부분이 여기에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결론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안 하든지 못하든지 하고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계속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이제 적극적으로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들을 제시를 할 건데 그 대표적인 것은 저는 거기에 용적률에 있어서 사업성을 확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업성이 있고 빨리 그것이 개발되어서 본인들의 수익성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그 순간에는 지금의 그 반대가 이제 다 동의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아니 저기 하려고 그러는데 뭐 문화재청에서 종묘 할인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문화재하고 따져야 되는데 결국은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이념 논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발목 잡기의 형식으로 지금 이런 것이지 네.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이 부분이 문화재에 영향이 없다. 다른 또 전 세계적인 그런 문화재를 개발하면서 주변에 발전하는 문제, 또 유네스코와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그 부당한 정부의 뒷다리 잡기를 발로 차고 법에 테두리 내서 행정적으로 업적을 이뤄낼 자신이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모든 국민들이 집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단순히 이제 거주 목적을 떠나서 네. 나의 자산이고 미래의 어떤 안전장치, 보험 뭐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나의 노후와 나의 집, 그러니까 이게 자산 가치와 네. 주거 가치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주거의 구성을 네. 1인 가구가 지금
거의 이제 40%를 넘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가구 수는 늘어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1인 가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1인 가구 외에 2인 가구까지 합치면 50%가 이제 넘어갑니다. 지금 자녀들이 다 독립하거나 아니면 네, 그렇죠. 이혼해서 싱글이 되거나 아직 결혼하지 결혼하기 않았지만 전이나. 부모한테서 네. 나왔거나 네,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사별을 하거나 네. 그러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가구의 분포도를 정확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공급은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있다. 이게 첫 번째의 문제점이고 네. 따라서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한다는 게 제 정책의 일환이고요. 두 네. 번째는 서울의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살만한 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살만한 지역이라는 것은 주변에 공원이 있고 산책을 할 수 있고 본인이 문화생활을 하거나 각종의 그 쇼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또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접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서울시가 집중해서 발전을 시켜주는 데에 돈을 투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사람이 주거가 누구나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네. 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집값이 이제 노후 문제랑도 연결되지만 네. 너무 집값이 비싸서 네. 도시의 집값과 결혼 출산율은 반비례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전 세계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생각을 해보면 저도 옛날에 처음 이제 독립해서 아파트를 전세를 얻으러 갈 때 네. 그때도 너무 비싼 거예요. 항상 집값은 제 비싸죠. 능력에 비해서. 네, 네.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땡기고 해가지고 겨우 돈을 마련해서 부동산에 갔더니 요 지역에서는 당신 그 가격으로는 얻을 데가 없어. 그 돈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아예 손도 못 댈 정도가 돼버려가지고 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다 강남, 마용성, 마포 이런 데만 지금 집값에 대한 뭐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어떤 괴리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 강북이라든지 지역에는 아직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현재 1인 가구와 2인 가구 그 가구의 맞춤형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게 이번 제 공약의 한 내용이거든요. 특히 전철역 위주로 해가지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가지고 고층으로 올려서 거기에 많은 세대를 짓는 것이 제 목적 중에 하나이고요. 그 공약 중에 하나이고 또 현재 이제 강남이나 뭐 각종의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멈춰 있는 것들을 대폭 빠르게 바꿔가지고 공급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모든 후보들이 다 했던 것 같은데 네. 뭐 예를 들면 대치동 음마 아파트 한 30년 넘었죠. 넘었죠. 재건축 얘기 나온 지가 네네. 학생 때 들었던 얘기 같아. 네. 근데 내가 지금 환갑 진갑 다 지나서 내일 모레 70인데 네. 안 돼요. 누구 잘못이에요? 저는 그게 행정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그동안에 저기 오세훈 시장도 있었고 박원순 시장도 있었고 오세훈 시장 다시 컴백하고 그랬는데 나아진 게 없다 그러면 시장이나 시행정이 무능한 건지 정부가 발목을 잡는 건지 아닙니다. 그건 뭐의 문제예요? 그건 무능한 겁니다. 아 무능하다. 네. 왜냐하면 우리 김 변호사님이 그렇게 과격한 발언하는 거 처음 듣네. 상대방 그 비난 잘 못하잖아요. 아주 비난이 아니라 실제로 못했으니까 그거는 객관적 팩트를 얘기하는 그럼 시장이 거고요. 되면 그걸 한 5년 안에 10년 안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인허가 과정을 단축한다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빨라지는 게 그것 때문에 안 아니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 프랭카드 보니까 뭐 인가 됐다가 축 이렇게 막 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구조진단 인가 뭐 이런 거 붙이는 거 봤는데 근데 거기에는 핵심적인 부분은 갈등과 분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거기에 주민들과의 갈등. 그게 거기 같은 동네 사는 같은 동네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 거기서 합의해서 지으면 좋은데 왜 갈등이 생겨요? 그 안에서 하다 보면 뭐 반대하는 입장, 그다음에 여기에 분담금이 어떤 사람은 적절하다는 입장, 높다는 입장, 또 저 사람의 조합장이 적절한 조합장이 아니다, 비리가 있다 이러면서 그거 다 싸우고. 투표로 정하던데. 근데 그 투표로 정하는 그 과정에서 또 그 투표도
잘못된 투표다, 뭐 위조가 됐다. 아, 거기도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이 그럼요. 있어요? 거기 부정선거가 제일 많아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선거에 부정선거가 제일 많습니다. 그 논의가.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에 각종의 뭐 아르바이트 업체들을 써가지고 일종의 그 업체들이 가서 서류를 받아오고 무슨 내용도 잘 모르는 어르신한테 받아오면서 동의율이 조작됐다. 이게 이제 늘 나오는 쟁점이거든요. 아, 이게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도 않고 못습니다. 네. 뭐 하나 하려 그러면 조합장이 또 뭐 비리도 있고 네. 그러면 그게 다 개인의 문제인데 시장이 된다고 해서 그 문제 어떻게 개입할 거예요? 개입 안 하죠.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거기에 그런 소송과 분쟁이 애초부터 발생할 수 없게 구조를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 뭐 대선이든 국회의원 선거든 선거 끝나면 맨날 부정선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이로 동의서를 받아서 그런 문제가 더 심한 거고요. 네. 만약에 이제 여기에 전자서명, 거기에 또는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이미 확실하게 다 나와 돼 있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위조나 했다는 걸 다툴 수도 없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건 잘 핸드폰 이런 거 잘 못 다루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서명 자체를 받는 거를 전자서명 형식으로 받는 거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도 그런 걸 적극적으로 시나 또는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이 그 핸드폰이나 이런 전자서명을 하도록 해야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만약에 뭐 나 이것도 못 믿어 이러면 소송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누구를 믿냐면 법원은 믿습니다. 법원은 전자서명은 네네. 그러면 동의율이 딱 되는 순간 이제 위조됐다는 주장은 처음부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 빠르게 끝나죠.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나 그 시청 공무원들이 게을러서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도 조금 있지만 네. 실제로는 그 뒤에서 내부에서 정치하느라고 늦어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더 훨씬 더 긴 시간을 잡아먹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제 공약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 공공조합장을 내려보내겠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TF팀을 회계, 법률, 그다음에 이 재개발 재건축을 사업성을 실제로 다루는 사람을 회계 전문인가를 팀으로 묶어서 공공조합장과 함께 내려보낸다. 그럼 그분이 공무원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은 아니고요. 우리 서울시에서 이 사람을 검증해서 이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믿으셔도 된다는 거를 시장 이름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전문가들을 내려보내면 어쨌든 분쟁의 다툼의 소지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자유롭게 만들면서 투명하게 만들면 절차가 빨라지겠구나. 훨씬 빨라집니다. 그러면 그게 한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네,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걸리는 거 10년 안에? 10년 안에. 그럼 공사비가 적게 들겠네요? 그럼요. 공사비도 적게 들고 그 안에 이제 각종 이제 이주비나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저는 분담금도 투명하게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분담금을 그냥 종이에 써가지고 뭐 여기에 뭐 공사비 뭐 얼마 이렇게 뭐 숫자 엄청 많이 써가지고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해서 이 분담금은 적정 범위 내에 있고 그 이유는 이렇다.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룰과 지침을 정확히 만들어서 조합을 지도해 나가죠. 그렇게 했더라고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분담금 문제, 이게 정말 문제 많더라고요. 네네. 예. 그 재개발할 때 분담금 얼마를 낼 거냐, 재건축할 때 내 아파트에서 분담금 얼마 낼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다 싸워요. 이거 그냥 객관적으로 그렇겠네 하고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거를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서울시에서 객관적으로 감정평가에 대한 공정감정평가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조합장이나 조합에서 특정 감정법인을 그 설정을 해서요. 거기에서 이제 평가해서 돈이 나오거든요. 얼마의 평가가 됐다 당신 것이.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싶지. 안 믿고 싶잖아요. 많이 안 주면. 야 이거 내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 모아타운도 사실은 지금 모아타운의 저기 모아타운이 저긴가요? 그 오세훈 시장이 하고 네. 있는 공약이죠.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기존에 지금 2020년, 21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게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이라는 건데 그 중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신통기획으로 집이 지어진 건 한 채도 없습니다 아직. 그럼 뭐 했어요 5년 동안? 196개가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
3개만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 인가가 나서요? 땅도 네. 아직 안 팠어요? 그것도 이제 앞에 사업시행 인가만 났고 3개 중에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관리처분 인가가 난 것도 1개밖에 안 돼서 그거 끝나야 철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거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삽을 뜨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행된 게 없고 모아타운도 온통 분쟁 속에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을 분쟁의 투기장으로 만들어놨어요. 모아타운 제도가 되게 좋은 제도입니다. 사실은 취지는 좋지. 취지는 좋은데 항상 설계가 잘못되면 뭐 그런 유럽 문제가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에 각종의 투기꾼들이 그 모아타운 제도를 이용해서 악용해서 일종의 떴다 방식으로 팔고 넘어가는. 어떤 분은 자기가 그게 끌려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모르고서 있습니다. 끌려 들어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분쟁이 생기고 또 거기에 되면 거기에 다가구하고 다세대가 있는데 다가구하고 다세대.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다세대는 연립주택으로 등기 분할된 거. 분할된 거 맞습니다. 다가구는 여러 등기가 하나로 돼 집인데 있는데 분할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요게 대한 감정평가 기준이 법에 달라요. 그러니까 다가구는 감정평가를 하면 낮게 적게 나오고 나오겠지. 당연히. 다세대는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지분 쪼개기라 그래가지고 개발된다 그러면 항상 부동산 업자들이나 사람들이 가서 지분 쪼개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친구도 한남동에 지분 쪽에서 받았던데. 그러니까요. 부럽더라. 많이 올랐던데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한 인해서 평짜리 이런 거 뭐.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런 다세대 주택은 계속 거래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 업자들이 막 팔아요. 이거 곧 있으면 재발된다. 이거 곧 있으면 여기 이렇게 바뀐다. 지금 사라. 그래서 1억짜리를 2억에 팔고 2억짜리 3억에 팔면서 막 가격이 바뀌잖아요. 아, 그 차익을 그 사람이 계속 먹는 거예요. 먹어가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다세대 주택은 평가 금액이 높게 나와요. 올라가겠죠. 네네. 왜냐하면 거래 금액을 그건 기준으로 해버리니까. 그래 네. 기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해서 이런 불공정함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분쟁이 너무 심하기 저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알았어요. 진행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해결책을 내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와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 감안하는 요소들을 서울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정감정 평가 제도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사람들도 누구 편이 있을 거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어쩐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잘 반영을 하고 저는 항상 모든 제도를 만들 때에는 그 갈등의 원인을 확인한 다음에 갈등을 풀어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길어지는 게 갈등 때문이다. 갈등 때문에. 공무원의 인허가 문제는 극히 네, 일부분이다. 일부분입니다. 자, 이게 전세금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사기당하는 분도 많고 뭐 이게 정말 아니 확인해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다, 뭐 앞선 선순위 없는데 내가 계약했는데 네. 돈은 날라가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의 문제는 첫 번째는 임대인의 정보가 제대로 공개가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임대를 할 때. 그러니까 집주인이랑 계약하잖아요. 집주인이랑 계약을 하는데 보통 부동산에 가서 그냥 임대인 얼굴을 못 보고 그냥 부동산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 그거는 보험 못 받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는 만나지도 임차인 않고. 자기 책임이잖아. 그래서 이제 보통 중개인한테 그렇게 맡겨놓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 이렇게 좋은 아파트 빼놓고 그런 데는 보통 임대인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뭐 1인 가구로 사는 오피스텔 네, 지금 뭐 월 80만 원, 100만 원, 뭐 70만 원 하는 학생들이 사는 곳 이런 곳은 임대인이랑 직접 만나가지고 계약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그래요? 네. 그냥 부동산 중개인이 내가 다 위임 받았으니까 여기에 사인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월세는 모르겠는데 전세 보증금 넣는 거 그렇게 하면 그 전세권 보장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위임 받아가지고 위임장만 첨부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근데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되잖아요. 보호가 됩니다. 위임장을 받으면. 그 위임장이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임대인이 진짜 임대인이 아닌 경우도 있었어서 그게 문제가 돼서 사기가 되고 전세 사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일단 사기를 당하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기꾼은 이미 돈 가지고 받는 순간 다
이게 지금 제도 또 설계가 잘못된 게 뭐냐면 저는 왜 법이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임차권 등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전세 등기라는 거죠? 등기하고 똑같아요. 네. 임차권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등기를 하면 되는데 등기하려고 그러면 또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뭐 동의도 받아야 되고 막 돈도 더 들고 등기 비용도 들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해버리려고 지금 하고 모든 전세 계약은 서울시에서 다 그냥 법률 비용 부담해서 네, 등기 그냥. 강제로 해버린다. 네, 그냥 왜냐면 이거를 지금은 전입신고 형식으로 해가지고요. 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그때부터 생기는데 대항력이 생기죠. 대항력이 언제 생기냐면요. 그 2일부터 생기게 돼 있어요. 네, 다음 그 사이에 해먹어요. 그 사이에 해먹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문제잖아요. 왜 그렇게 엉터리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사기 해먹을 시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을 저는 애초부터 해소할 거고 전 책임진다고 저는 무조건 책임지겠습니다. HUG인가 그 서울시 주택공사. 네네. 네, 거기에서도 전세 보증을 해주니 네. 아예 그 보증금을 훔쳐 먹으려고 하는 맞습니다. 업자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서울시 HUG에서 날리는 돈이 많던데. 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AI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AI는 위험 탐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들의 움직임에서 이상적인 징후가 발생하게 되면 그거를 바로 데이터로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그게 사회 문제가 돼서 신문에 나야 하는구나. 나야 하는 거죠. 그런데 AI 시스템을 정비해 놓으면은 예를 들어 등기가 변동되는 것도 그걸로 시스템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재건축도 지분 쪼개기가 문제가 발생을 해도 심각하던데요. 지분 쪼개는 게 AI로 탐지가 돼요. 실시간으로.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이상 징후가 발생을 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 제재, 조치나 이런 것들을 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서울시정에서 지금 필요하다. 네. 그러면 이 서울시정을 누가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느냐? 네. 저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런 AI 시스템을 고도화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모든 행정이 투명해집니다. 저는 이제 시민들한테 실제 필요한 거, 제가 이제 신청주의를 없애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서 이게 쓰는 거? 쓰는 거 뭐 내가 이걸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가난을 증명하지 마라. 아, 맞아. 뭐 이렇게 지원하려고 그러면 하려면 내가 소득 하위 몇 %인지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난한 걸 증명해야 됩니다. 저는 더 이상 대한민국 서울시에서는 가난을 증명하지 마라. 그냥 제 내가 알아서 맞습니다. 너한테 요게 해당되는 거니까 알아서 해줄게. 제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장애도 증명할 필요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AI로 하게 되면요. 결국은 그 사람의 데이터의 정보 동의만 받으면 아, 그 내가 사람의 내 정보를 서울시에서 쓰세요. 쓰세요. 동의를 해주시면 네. 저희가 함 원장님의 소득 그건 국세청에서 받아오고 아니요, 저기서 받는 게 더 빨라요. 또 의료보험 관리공단이 더 정확해. 받고 이제 그 기준을 어디로 정하냐에 따르겠죠. 네. 기준을 정해서 그 데이터를 받고 그 데이터를 받으면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소득 정보를 알기 때문에 함 원장님이 뭐 신청하면 B 안 됩니다. 바로 나오는 거고. 너는 자격 없어요. 네, 그리고 누구는 누르면 바로 그분에게 혜택이 이미 그냥 바로 공유되는 겁니다. 그게 빠져나가면 안 되지. 그 보안은 잘 할 수 있나? 그럼요. 그거 해킹 당하면 이제 내 신상이 다 나가는 거야. 아, 그럼 보안 당연히 그런 이제 방화벽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 그거는 철저하게 할 건데 어쨌든 AI를 통해서 서울시 행정의 데이터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묶고 거기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의만 해주면 되네. 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부동산보다 더 무서운 게 투자예요, 투자. 네네. 서울시 차원에서 좀 이렇게 요즘 나이 한 60대 후반 70 넘어가면 판단력이 떨어지거든요. 네네. 이거 서울시에서 좀 어떻게 이미 대책을 세웠고요. 제가 이름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인전 김정철, 사인전 서울시입니다. 이 사인 전에 사인 전에 먼저 여기에 물어보세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전에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뭐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금융피해 전문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피해자들을 주로 보호해왔던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떤 게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펀드 상품이다. 그럼 펀드 상품이 지금 시중에 한 2,500개 정도 있습니다. 3,000개. 그것도 AI 다 집어넣겠구나. 그럼 제가 다 집어넣죠. 그리고 거기에 위험도도 제가 다 판단을 할 수 있고. 내가 그 펀드에 사인하기 전에 그렇죠. 사인전에 김정철에 물어보거나 그 관련된 계약서를 넣으면 제가 거기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부분에 위험성이 있으니 고민하셔라. 이거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정말 사기. 이거는
명백한 사기다. 정식 금융기관도 아니고 가짜 유사수신 업체인데다가 이거는 100% 사기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경고를 딱 때려드립니다. 그건 나중에 절대 또 안 돼요. 명예훼손 이런 거 안 걸려요. 아닙니다. 내가 되려 걔를 고소할 거니까. 그 사기꾼은 제가 고소해서 구속시킬 거니까요. 네. 그다음에 계약서 부분에서도 사인할 때 그 문구 같은 것들 이것도 AI 탐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카메라를 찍으면 되겠네. 네, 찍어서 올리면 글자 잘 안 보이니까. 네,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 제가 이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면 라인 펀드 때문에 법을 만들었는데 소비자가 보호가 안 돼요. 보시면 핸드폰에 맨날 뭐 상품 가입할 때 막 잔뜩 조그만 글씨로 돼 있죠. 쫙 써놓고 전체 동의. 그거 읽을 수가 없어요. 그거 클릭 안 하는 다음으로 안 넘어가. 금융 피해자 변호사인 저도 안 읽어요. 못 읽습니다. 네. 그거를. 근데 그 안에 모든 독소 조항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저를 알면서도 사인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어차피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은행권의 안전한 상품이 아니라 위험한 상품을 하면서도 만약에 거기에 사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저는 돈 꿀 때만 사인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떤 독소조항이 있어도 갚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갚으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탐지해서 위험도를 알려주고 위험한 문구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설명해요. 있어요? 사인 전 김정철은 돌아가고 있어요? 아니죠. 지금 이제 서울시장이 되면 만들고 안 돼도 그거는 변호사로서 만들어놔야 만들어야죠. 될 이제 지금은 선거운동이라 바쁘니까요. 끝나고 나서 만들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꼭 사람이 넘어진 다음에 일으키지 말고 넘어지기 전에 이거 돌부터 잡아주면 치우면 좋잖아요. 되잖아. 예, 예. 네, 넘어지기 전에 잡아주자. 예. 그게 제가 생각하는 서울시입니다. 자, 혼자 사는 부모님이 아프거나 연락이 안 되면 이제 가족들은 그때는 불안해집니다. 네. 그 서울시에서는 어떤 정말 이런 게 디테일한데 중요한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행정에 계속 AI 행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과도 또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집에 거기에 외출을 어느 정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센서 같은 것들을 붙여드립니다. 아, 문에다가? 문에다가 저희가 붙여드리고 하루에 외출이 얼마나 됐는지를 확인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 자녀들에게 통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평균치 이하로 떨어지면? 네네, 평균치 이하로 또 너무 지금 3일째 외출이 없으시다. 이런 것들을 바로 신호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감지 신호 같은 거를. 네. 그리고 각종의 공과금 뭐 이런 것들에서도 보통 어르신들은 공과금은 무조건 은행까지 가서 직접 다 직접 내시거든요. 내죠. 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공과금이 밀린다. 그럼 그것도 위험 감지 신호로 해가지고 통지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역에 있는 CCTV에 지금은 CCTV로 그냥 감시만 돼 있고 나중에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CCTV를 틀어보는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그러죠. 지금은 아니라 이제 CCTV로 AI로 감지를 합니다. 누군가 거기에 떨어져 있다든지 쓰러져 있다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바로 이상 감지를 하고 112에 신고하고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를 부르는 그런 것들이 자동화되도록 네. 하는 시스템의 행정을 만들 거라서 어쨌든 그런 불안감,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도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늘 얘기했던 뭐 웰빙 서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예, 서울 동네 웰빙이 잘 되는 서울 어떤 모습을 그리고 계세요? 저는 어디에 사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살만한 곳 그것이 저는 웰빙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저기 강북에 있는 어느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원룸에 나와서 조금만 걸으면 아주 예쁜 산책로가 있고 또 조금만 넘어가면 괜찮은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는 바우처와 나의 어떤 여력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내가 다음번에 이런 것도 해봐야겠다. 다음번에는 이런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별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서울시가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백이 되어드리겠다. 백. 네, 제가 또 일타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제가 든든한 네. 백이 되어드려서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는 서울시가 되겠다. 그것이 결국은 웰빙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장, 새로운 서울시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능력 있는 서울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시민들은 결국 이렇게 물을 겁니다.
당신이 시장이 되면 내 삶은 어떻게 변할 건데? 거창한 약속보다는 시민들의 소소한 삶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이 시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김정철 후보가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포지식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요새 같이 가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김정철 후보의 화이팅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